안녕하세요, 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SQL을 실습과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실습과 함께 본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실습 환경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커 기반으로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링크에서 쭉 명령어 쭉 따라 치시면서 딱 여기까지 실습 환경을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실습 환경 구성이 안 됐다면 지금 잠깐 스탑하시고 실습 환경을 구성하신 뒤에 실습과 함께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SQL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학습을 해볼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 이 SQL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 조작 언어, 제어 언어, 데이터 제어 언어, 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자면 이 DML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SQL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셀렉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DL 데이터 정의 언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 정의를 위한 SQ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reate, alter, drop, trunc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create부터 살펴보면은 이 create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그 어떤 무언가, 즉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해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정의될 수 있는 대상을 통칭하는 용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테이블 혹은 다음 절에서 학습할 인덱스, 뷰 등등이 이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er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갱신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alter를 이용해서 테이블 자체의 구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제약 조건도 추가해주거나 삭제해줄 수가 있어요. 자, drop과 truncate는 삭제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drop을 이용하면은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 혹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의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통째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truncate는 테이블의 구조는 유지한 채 모든 레코드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드롭으로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그 테이블이 째로 그냥 삭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렁케이트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테이블의 구조는 남아있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삭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create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뷰, 인덱스, 사용자 등등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정의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create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이블을 만들려면 당연하게도 그 테이블이 정의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명령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SQL문에서는 모든 문장의 끝을 표기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yDB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실습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명령어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페이지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MySQL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MySQL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MySQL 컨테이너에서 루트 패스워드는 1234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MySQL과 같은 DBMS는 일반적으로 서버와 같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포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내외부의 포트에 3306번을 열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MySQL 컨테이너를 잘 만들었다면 이를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배시 창이 나올 겁니다. MySQL 유저 이름은 루트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겠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엔터 패스워드 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 패스워드에다가 이 위에서 입력한 이 1234를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MySQL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조회해 보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show databases
여기서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show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만든 적 없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MyDB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MyDB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만든 My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만 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 사용할 거다 라고 쿼리를 또 날려줘야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조회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이제부터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명령은 use입니다. use. 예를 들어서 use mydb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mydb에다가 뭐 테이블을 만들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수정하고 등등을 하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 문을 통해서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의 테이블이 어떤 명령으로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 문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create 테이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 그리고 각각의 필드에는 필드 타입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죠. 필드 이름, 즉 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이름 1, 열 이름 2, 열 이름 3 각각의 필드 타입들 이런 식으로 나열돼서 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필드 타입의 최대 길이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이용해서 이 필드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를 명시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 50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가변 길이 문자열 최대 50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거 한 줄 한 줄이 필드 이름, 즉 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reate 테이블 각각의 열 우측에 혹은 하단에 특정 필드가 지켜야 하는 제약 조건도 같이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특정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PK로 사용하고 싶다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특정 필드가 고유한 값을 갖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유니크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키를 외래 키로 사용하고 싶다면 포린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값을 갖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디폴트 기본 값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필드가 무조건 값은 가져야 한다 라고 명시해 주고 싶다면 난 널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값도 없는 상태도 허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MySQL 그리고 MariaDB 계열의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유니크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은 필드를 유니크 키, 고유 키라고 부릅니다. 고유 키. 유니크 제약 조건, 즉 고유한 값을 갖도록 설정된 필드를 유니크 키, 고유 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고유 키는 기본 키와 유사하게 중복되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키하고는 다르게 유니크 키는 여러 필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필드 이름 1도 유니크 키가 될 수가 있고 필드 이름 3도 유니크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 키는 이 모든 필드 중에서 하나만 가능한 데에 반해서.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코드를 입력하시기 전에 이 코드를 입력했을 때, 이 SQL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생긴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생성될지를 먼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 각각의 컬럼에는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메일, 버스데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라고 하는 필드들,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저 아이디는 int, 즉 정수형이고 유저 네임과 이메일은 가변 길이 문자열이고 버스데이트는 데이트, 날짜형이고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는
타임스탬프입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붙었고요. 유저 네임은 널 값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메일은 유니크 키,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에는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본 값은 현재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current timestamp라고 하면은 현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uto increment, 이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SQL 중에 하나인데 일씩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증가시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users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이 유저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1, 2, 3, 4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요 코드를 아까 전에 마련해 두었던 이 실습 환경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손으로 입력해 두시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손이 좀 아프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거를 하나하나 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create users.sql 이라고 하는 이 경로에 있는 SQL을 그대로 끌어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테이블 하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ost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을 더 만드는 이유는 참조 관계, 즉 포린 키를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만든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 키가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foreign key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foreign key,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요 키는 유저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 키이다 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트에 int형 유저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얘를 foreign key로 삼겠다. reference, 참조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참조하는 foreign key냐면 users, 이거 앞에서 만들었던 테이블 이름이죠. 이 users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는 foreign key이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포스트 테이블까지 만든다면 유저 테이블과 포스트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참조 관계는 어떠한지에 유의해서 한번 실행 결과를 상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create post.sql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습니다. create post 여기 있어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참고로 이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 포린 키의 경우에는 create 테이블 하단에다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 포린 키 관련된 제약 조건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프라이머리 키, 필드 1, 2, 3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키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포린 키 요거 설정하는 건 잘 봐두세요. 포린 키 제약 조건과 관련된 이름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명시해 줄 수도 있고, 포린 키, 필드 이름, 무엇을 참조하는 포린 키, 테이블 이름 2에 특정 필드를 참조하는 포린 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포스트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삼겠다. fk 유저 아이디 라고 하는 이름의 제약 조건으로 포린 키를 만들어 줄 건데, 유저 아이디 필드가 유저스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는 형태의 포린 키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fk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타이틀이 고유하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유니크 타이틀이라고 제약 조건을 하단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요. 이 제약 조건에다가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것도 한번 따로 실행을 해볼까요? create test. 자, 잘 되죠? 그쵸? 자, 요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이 테이블을 조회할 수도 있어야겠죠? 테이블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에는 이 describe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scribe 혹은 더 줄여서 disk라고 하고 테이블 이름을 명시하면은
해당 테이블의 구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describe users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users 테이블의 구조를 조회할 수가 있죠. 그쵸? post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줄여서 disk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tes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field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다면 조건도, 그리고 널값이 허용되는 필드인지 또 나와 있고요. 어떤 게 프라이머리 키인지 또 여기 잘 설정이 되어 있죠.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본값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씩 증가시키는 값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전체 테이블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how tables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show tables from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alt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필드를 수정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필드뿐만 아니라 제약 조건 또한 새롭게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altertables.sql에 들어가 보시면 이 alter와 관련된 다양한 SQL 쿼리들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alter 테이블을 기반으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add column, 필드 이름, 필드 타입,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lter 테이블 post라고 한다면 post 테이블에 대해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add column까지 합쳐지면은 new field 그리고 field type, 이만큼이 새롭게 추가된 필드 이름 그리고 타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필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change column 이라고 명시를 하고 기존 필드 이름 그리고 새 필드 이름, 필드 타입,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은 기존 필드 이름이 이만큼으로 바뀌게 됩니다. alter 테이블 포스트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거다. change column 이라는 작업을 수행할 거다. 기존의 필드, new 필드, 이거는 old 필드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타예요. new 필드를 old 필드 이만큼으로 바꾸겠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new 필드를 old 필드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기존 필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drop column으로 작업을 명시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필드 이름에 해당하는 필드를 없애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alter 테이블 post drop column old field라고 한다면 이 old field에 해당하는 필드 이름을 없애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래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add constraint라고 한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고요. add foreign key, 필드 이름, references, 참조할 테이블의 이름과 필드,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예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포스트 테이블에 대해서 add foreign key, fk를 추가할 거다. user id라고 하는 칼럼을 fk로 추가할 거다. 그리고 이 user id는 users 테이블의 user id를 참조한다, 이런 식으로 외래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니키 제약 조건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선택적으로 제약 조건 이름을 명시할 수가 있고요. 유니크 필드 이름,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은 이 유니크 뒤에 나와 있는 이 필드를 유니크 키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non-null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라든지 기본 키 설정을 추가하는 내용 등등은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있는 명령인 이 드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게 되고요. 드롭 테이블 이름,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해당 테이블이 구조째로 삭제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 저희들은 My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 중에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drop 데이터베이스 mydb를 입력한 뒤에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은 이 mydb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실제로 실행해 보지는 않을게요. 바로 뒤에 다른 실습도 있으니까. 자, drop과 유사한 명령 중에서 truncate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truncate는 뭐냐면 테이블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자, drop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truncate로 테이블 이름을 삭제한다라고 해서 테이블의 구조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describe 명령을 통해서 해당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truncate 테이블 users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유저 테이블의 구조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describe 명령으로 이 users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rop 테이블 이름 이런 식으로 삭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구조를 조회할 때 해당 테이블의 구조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정의 언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 데이터 조작 언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데이터 조작 언어가 가장 실무에서 맞닿아 있는 중요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레코드를 어떻게 조회하고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지에 유의해서 이번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elect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이 insert 데이터의 레코드를 삽입하는 명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테이블 이름이라는 테이블에 필드들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이렇게 삽입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필드 1에는 이러한 값을 삽입하고 필드 2에는 이러한 값을 삽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값이 지정되지 않은 필드가 있다면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기본값이 들어가거나 널값이 허용되었을 경우에 널값이 삽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널값을 허용하지 않는 필드였다면 이 명령어 자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레코드를 한 번에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갈 값들을 한 번에 명시해 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1, 2, 3 필드에 대해서 값들을 이렇게 삽입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이 한 줄 한 줄이 이 테이블의 필드 1, 2, 3에 해당하는 레코드 하나하나인 셈이에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삽입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만든 users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user id, username, 이메일, birthdate, registration date 라고 하는 필드로 구성된 테이블이었다 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insert users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SQL들을 삽입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볼까요?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에 유저네임, 이메일, birthdate 필드에다가 kim@example.com, birthdate는 이와 같은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4번부터 8번까지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레코드들을 한 번에 삽입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씩 직접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꺼번에 삽입을 해볼게요. 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유저스 테이블에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코드가 삽입이 된 셈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저 아이디와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는 각각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그리고 일씩 증가된 값으로 각각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삽입할 데이터의 필드에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유저스 테이블에다가 5개의 레코드를 삽입을 했다면 삽입된 레코드들을 한번 조회를 해볼 수도 있어야겠죠. 이 셀렉트문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한번 쳐보시길 바랄게요. 셀렉트 띄고 별 띄고 from 띄고 유저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셀렉트 조회해라, 별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 from 어디서, 유저스 테이블에서부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저스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삽입했던 데이터들이 잘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이번에는 외래키 참조가 있는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포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유저 아이디는 외래키로서 유저스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에다가 레코드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아이디가 1인 레코드를 삽입하는 명령부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해보면 돼요. insert post 라는 코드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ost라고 하는 테이블에 컬럼이 다음과 같은 곳에다가 각각 1, hi, hello를 넣어라 라고 하는 SQL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유저 아이디, 포스트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유저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키입니다.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회해라,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 어디서? 포스트 테이블로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포스트 아이디,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 등등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무결성 제약 조건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인서트 문으로 삽입되는 모든 레코드는 이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널 제약 조건이 있는 레코드에다가 널 값을 삽입할 경우에는 이 인서트 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크 제약 조건이 붙은 컬럼에다가 고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하면은 이 인서트 문은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런 인서트 문과 같이 외래키가 있는 상황에서 참조하는 테이블에 필드가 없는 필드를 참조하고자 할 때에는 삽입문이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유저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유저스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10인내가 없어요, 현재. 따라서 이러한 레코드는 삽입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다음으로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레코드를 수정하는 명령이고요. 딜리트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SQL문입니다. 자, 우선 업데이트 문부터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필드 값, 그리고 where로 조건식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건식에 걸리는 애들 위주로 필드 값을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where 조건식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업데이트문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즉 이 조건식이 참이되는 레코드들만 선별적으로 필드 값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 여기에 통과되는 애들만 필드 값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조건식에 사용될 수 있는 연산은 여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논리 연산이라든지 대소 연산이라든지 하는 연산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일시정지해 보시고 어떤 조건식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업데이트문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유저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유저스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수정하겠다 이 뜻이겠죠. where부터 봅시다. 유저네임이 킴인 레코드만 어떻게 바꾸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필드 값, 이메일 필드를 이러한 값으로 바꾸겠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마찬가지로 요 내용도 보죠. 업데이트 포스트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들을 수정하겠다. 포스트 아이디가 5 이상인 것들만 한꺼번에 바꿔주겠다 이 뜻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레코드들을 바꿔주겠다 이 뜻입니다. 타이틀을 업데이티드 타이틀로 바꿔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유저스. 자, 기존의 유저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유저네임이 킴인 조건식에 부합하는 레코드의 이메일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문을 날리게 되면은
결과는 이렇게 수정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딜리트문은 업데이트문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딜리트,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식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딜리트 포스트 타이틀이 하이 라고 하면은 타이틀이 하이인 포스트를 삭제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하나인 이러한 레코드가 있다면 delete from post where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스트에는 어떠한 레코드도 담겨있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이렇게 업데이트와 딜리트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업데이트와 딜리트문을 사용하실 때 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래키 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외래키가 참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코드가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이블 A의 특정 컬럼이 테이블 B의 특정 컬럼을 외래키로 참조하고 있는데 참조되고 있는 테이블 B의 컬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경우에 테이블 A의 이 컬럼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약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캐스케이드라고 한다면 참조하는 데이터도 같이 수정 삭제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set null, set default는 각각 null 값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겠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restrict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MySQL의 경우에는 no action이라는 것도 제시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restrict랑 거의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약 조건은 create 문이나 alter table 문에서 제약 조건으로 명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create table 문으로 포스트를 만들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 부분을 보시면 foreign key user id references user id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 배웠죠. 그쵸? 그 아래에 on update cascade, on delete set null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on update cascade 이건 어떤 뜻이냐면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수정되면, 즉 on update 되면 참조하고 있는 이 외래키도 같이 수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캐스케이드 말고 다른 것들도 쓸 수 있어요. on delete set null 이건 어떤 뜻이냐,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삭제되면, on delete 되면 참조하는 포스트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null로 설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삽입된 레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셀렉트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렉트 문을 이용하면은 레코드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내의 레코드를 다양하게 정렬해서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그룹화 시켜서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필터링해서 조회하는 것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내의 레코드들을요. 이 셀렉트 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셀렉트 필드 이름, 조회하고 싶은 필드 이름, 그리고 from 테이블 이름, 조회하고 싶은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식, group by 그룹 파일 필드, having 필터 조건, order by 정렬할 필드, 리미트 레코드 제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필드에 별이 사용될 경우에 모든 필드를 의미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SQL 문이니까요. 일단은 select from 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문 뒤에는 하나 이상의 필드 이름이 명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rom 뒤에는 조회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where절은 아까 전에 업데이트와 딜리트 문에서 사용된 where절과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create insert students 라고 하는 이 SQL 문이 이미 여기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자, 이거는 students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ID, first name, last name, age, major, GPA, enrollment date 라고 하는 컬럼을 갖고 있는
이런 필드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코드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 SQL문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잠깐 설명을 스탑해 보시고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 5개의 레코드가 잘 삽입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명령어는 사실 좀 제 손이 먼저 나가긴 했는데 select 별 from students 요 명령어는 삽입된 모든 레코드들을 조회해라 라고 하는 SQL문입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의 모든 레코드들을 조회해라 요 뜻입니다. 자, 여기서 where저를 이용해서 조회할 레코드를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irst name, last name, major from students where major computer science 요건 어떤 뜻일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 3개의 필드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조회할 거다. 어떤 레코드를 조회할 거냐면 메이저가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것들만 조회하겠다 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봅시다. 자, 이렇게 앨리스, 존, 컴퓨터 사이언스 자, 요만큼이 조회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age가 21 이상인 학생들만 이렇게 where절로 조건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age를 출력할 건데 요렇게 이 age가 21 이상인 레코드들만 조회해라 요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참고로 select문을 통해서 특정 레코드를 조회할 때에는 패턴 검색과 연산 집계 함수가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 패턴 검색이라 하는 건 뭐냐면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문자열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과 패턴이 일치하는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 패턴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을 찾는 기능이 패턴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턴 검색은 like 연산자 그리고 와일드카드 문자라고 불리는 %와 언더바를 사용을 합니다. %는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와 일치한다 라는 뜻이고요. 언더바는 정확히 1개인 임의의 문자와 일치한다 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학생과 전공명을 찾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언스 라고만 입력하면 사이언스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레코드만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사이언스 앞뒤로 이렇게 %를 붙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0개 이상의 의미의 문자와 일치한다 이 뜻이죠. 따라서 사이언스 앞부분에 어떤 의미의 문자열이 있고 사이언스 뒷부분에 어떤 의미의 문자열이 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가 들어간 어떤 문자열을 모조리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메이저의 두 번째 문자가 A인 모든 학생을 반환하고 싶다면 언더바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언더바는 임의의 문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첫 번째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A이고 세 번째부터 임의의 문자인 모든 문자열이 검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매틱스 이런 문자열들이 검색되게 돼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연산 집계 함수는 뭐냐면 조회된 레코드에 대해서 특정 연산을 수행하거나 집계를 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별건 아니고요. 뭐 카운트, 레코드 개수, 썸, 레코드의 총합, 에버리지, 레코드의 평균, 맥스, 레코드의 최대값, 민, 레코드의 최소값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연산 집계 함수가 where절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레코드 수 그리고 평균 학점, 최고 학점, 최저 학점을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select count 별이라고 한다면 별은 뭐라 그랬죠? 모든 레코드라 그랬죠? 모든 레코드의 수 그리고 average 뭐라 그랬죠? 평균이라 그랬죠? GPA의 평균, max 뭐라 그랬죠? 최대값이라 그랬죠? GPA의 최대 마찬가지로 GPA의 최소를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집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지금까지 셀렉트문에서 select from where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group by, having, order by, 그리고 limit까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문에서 group by, having, order by, limit는 어떤 기준으로 레코드를 조회할지, 어떤 기준으로 레코드를 정렬할지를 명시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roup by랑 having, 요거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group by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필드를 그룹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산 집계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거는 바로 예제와 함께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전공별 학생 수를 조회하고 싶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고 현재 다음과 같은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전공별로 몇 명씩 있는지를 조회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공별 학생 수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이 메이저 필드를 기준으로 어떤 레코드가 이 메이저 필드에 속해 있는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룹화를 시켜야겠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그룹이 나누어졌다면 나누어진 그룹을 기준으로 각 그룹에는 몇 개씩이 집계되는지를 조회해 봐야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시켜야 할 때 사용되는 게 그룹 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룹 바이는 다음과 같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select major, count 별 from students 라고 한다면 students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의 총합과 메이저들이 출력이 되겠죠. 참고로 바로 뒤에 있는 students count는 뭐냐면 이 바로 앞에 있는 count 별을 students count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별칭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as의 앞부분을 as의 뒷부분으로 지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count 별이라고만 하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count 별의 결과를 student count라는 별칭으로 지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입력하면은 이 레코드들이 아직 그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레코드들만 집계가 되겠죠. 그쵸? 모든 레코드들의 총합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룹 바이 메이저, 메이저별로 그룹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룹 바이 메이저라고 한다면 메이저라고 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총합들이 계산되게 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직접 돌려볼까요? select students였죠? select students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잘 그룹화된 전공별 학생 수를 집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엔 또 다른 예제도 봅시다. 나이별 학생 수도 조회를 해봅시다. 자, 나이별 학생 수를 조회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서. 자, 그렇다면 나이를 기준으로 이 컬럼들을 분류해야겠죠. 그룹화를 시켜야겠죠. 그쵸?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별로 학생 수를 조회해야겠죠. 그쵸?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그룹 바이 age가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age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시키고 각 그룹별 레코드 수를 조회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having은 뭐냐면 그룹 바이로 그룹화된 결과에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SQL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elect문에서 조건을 명시하는 SQL문이 있었죠? where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where절이랑 having은 달라요. having은 그룹화된 결과에 대한 조건이지만 그룹화되기 전에 모든 개별 레코드들에 대한 조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조건식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평균 GPA가 3.6 이상인 전공들만 조회하고 싶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GPA가 3.6 이상인 전공들만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조회하고 싶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거를 구하고 싶다면 먼저 뭘 해야겠어요? 가장 먼저 메이저 필드를 기준으로 각각의 평균 GPA가 뭔지를 알아내야겠죠. 그쵸? 각 전공별로 그룹화된 평균 GPA들을 알아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먼저 그룹 바이 메이저로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직접 하나씩 돌려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메이저로 그룹화된 평균 평점들을 이렇게 먼저 출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된 결과에 대해서 3.6 이상인 전공들만 조회하고 싶을 때 having average GPA가 3.6 이상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전공 평점이 3.6 이상인 전공들만 잘 조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랑 해빙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예제를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평균 나이가 21세 이상인 전공들만 조회하고 싶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나이가 21세 이상인 전공을 조회하려면 우선 전공별 평균 나이부터 알아야겠죠. 이를 위해서 메이저별 평균 에이지를 메이저로 그룹화시킨 셀렉트문을 날려줘야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말이 되죠? 그쵸? 이렇게 전공별로 평균 에이지를 출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쵸? 이 결과에서 해빙을 이용해서 평균 나이가 21인 레코드들만 조회해 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룹 바이 그리고 해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오더 바이는 요거는 오타입니다. 오더 바이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더 바이 GPA 디센던트라고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GP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해라 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요게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지만 GP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last name, enrollment date 등등으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리미트는 조회할 레코드 수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는 보통 수천 개, 많게는 수십만 개, 그 이상까지도 많은 레코드들이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든 레코드들을 다 조회하는 것은 번거롭겠죠? 그래서 리미트로 조회하고자 하는 제한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리미트 3 이렇게만 쓰면은 상위 3개의 레코드만 조회해라 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조회할 레코드의 시작점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n,m 리미트 n,m 이런 식으로 쓰면은 n만큼 떨어진 레코드로부터 m만큼의 레코드를 조회하겠다 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2,2 이런 식으로 쓰면은 두 번째로 떨어진 레코드로부터 2개의 레코드를 조회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셀렉트문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문이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limit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근데 DBMS는 이 셀렉트문을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셀렉트문이 실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셀렉트문의 문법 순서, 즉 작성 순서와 실행 순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실제로 DBMS가 실행하는 셀렉트문의 실행 순서에 따라서 성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셀렉트 결과에 대해서라도 어떤 순서대로 셀렉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 성능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셀렉트문의 실행 순서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limit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조금 심화된 개념이긴 한데 나중에 SQL 최적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시게 될 거긴 하거든요. 그런 심화 학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셀렉트문의 실제 실행 순서를 반드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SQL의 실행 순서는 작성 순서, 문법 순서와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성능상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까지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트랜잭션 제어 언어 TCL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CL은 보통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SQL 명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은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반영해주는 SQL문입니다. 롤백은 말 그대로 작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SQL문입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의 기준점을 설정해주는 이를테면 임시 저장과도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죠. 한 트랜잭션에는 여러 쿼리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문은 반드시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둘 다 실패하거나 둘 다 성공해야 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업데이트문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어카운트 테이블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업데이트문을 실행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직접 실행해 볼까요? create insert account였죠? create insert account. 자, 요거를 이게 아니고 create insert account 요거였죠? 자, 요렇게 생긴 테이블에 이 두 개의 값을 삽입하는 SQL문 요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쵸? 잘 들어가는지 조회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갔죠?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두 개의 업데이트문을 반드시 같이 실행하도록 설정하고 싶을 때 이 두 개의 쿼리문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트랜잭션이 시작한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start transaction 혹은 begin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자, begin 혹은 start transaction이 써 있다면 DBMS한테 이제부터 하나의 단위로 작업하는 트랜잭션이 시작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의 결과는 첫 번째 강의 때 SD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all or nothing으로 트랜잭션 결과가 처리됩니다. 반드시 모두 성공하거나 반드시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드시 모두 성공했다면 커밋이 되고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 뒤에 종료가 되고요. 실패할 경우에는 롤백, 스타트 트랜잭션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커밋과 롤백은 명시적으로 SQL문에다가 써줄 수도 있습니다. 롤백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트랜잭션 이전으로 되돌아가라 요 뜻이 되고요. 커밋은 현재까지의 작업 내역을 영구적으로 DB에 반영해라 이 뜻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SQL문이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트랜잭션을 묶어줬고요. 어카운트 테이블로부터 모든 레코드를 먼저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카운트 테이블에 어떤 변경을 가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카운트 테이블을 검색해 보면 당연히 여기서 변경된 내용이 보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롤백을 하고 나서 다시 어카운트 테이블을 셀렉트했다, 조회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 3에서 조회되는 어카운트 테이블은 시점 1과 같을까요? 시점 2와 같을까요? 시점 1과 같습니다. 롤백은 이 테이블의 변경을 가하는 이 내용을 취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롤백 어카운트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묶어주고 어카운트 테이블을 조회하고 업데이트 어카운트로 테이블에 변경을 가하고 변경된 테이블을 조회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롤백을 한 다음에 어카운트를 한번 다시 조회를 해볼게요.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어카운트 테이블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를 100 감소시키는 변경사항을 가한 뒤에 어카운트 테이블은 다음과 같았어요. 여기서 롤백을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어카운트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업데이트 문이 적용된 게 취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전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되돌려주는 SQL문이 롤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밋도 살펴볼게요.
커밋도 비슷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앞으로의 작업을 하나로 묶어줄게요. 트랜잭션으로. 그리고 어카운트를 조회해보고 두 개의 쿼리를 같이 날려줄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문이 잘 실행되었음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카운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커밋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조회를 해보면 당연하게도 이 두 개의 업데이트가 잘 반영된 어카운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초기의 어카운트 상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밸런스를 100, 밸런스를 100 각각 빼주고 더해주는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테이블을 조회를 하면은 두 개의 업데이트문이 잘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커밋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변경 작업을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MySQL에서는 자동 커밋, 오토 커밋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MySQL 공식 문서에 따르면 DDL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동으로 커밋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DDL 스테이트먼트는 automatically commit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롤백 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커밋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꺼주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set auto commit을 0으로 설정을 해주거나 반대로 set auto commit을 1로 설정하면 다시 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커밋을 꺼줄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 트랜잭션 혹은 비긴 문을 입력하면은 자동 커밋이 꺼진 상태로 실행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스타트 트랜잭션 혹은 비긴 직후에 명시된 쿼리들은 커밋이나 롤백을 만나기 전까지는 커밋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논리적 작업 단위 트랜잭션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이브 포인트도 봅시다.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으로 되돌아갈 시점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 사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이브 포인트 한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이름이라고 작성해 주면은 이 세이브 포인트 이름이라고 하는 되돌아갈 시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롤백 to 세이브 포인트 이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은 이 세이브 포인트를 호출했던 당시의 데이터베이스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SP1, SP2, SP3라고 하는 3개의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SP2, SP1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예제입니다. 자, 스타트 트랜잭션을 먼저 실행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토 커밋이 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이브 포인트 SP1으로 세이브 포인트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업데이트 문을 실행을 해주고요. 세이브 포인트 2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주는 두 개의 업데이트 문을 실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SP3라고 하는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롤백 to 세이브 포인트 2라고 세이브 포인트 2 당시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어카운트 네임을 바꾸는 이 두 개의 쿼리가 실행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롤백 to 세이브 포인트 SP1까지 실행을 한다면 밸런스를 바꾸는 이 두 개의 업데이트 문이 실행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이 셀렉트 문에서 나오는 어카운트는 이 4개의 업데이트 문이 전부 다 적용된 상태의 어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조회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2로 세이브 포인트 2로 한번 롤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이 두 개의 업데이트 문이 적용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가볼게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세이브 포인트 1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밸런스를 바꾸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마무리하면서 대표적인 데이터 제어 언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제어 언어는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데이터 정의, 데이터 제어 등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DCL 명령에는 사용자 권한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접속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생성한 사용자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여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명령어가 DCL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DCL SQL문은 grant고요. 회수하는 SQL문은 revoke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인 SQL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